안녕하십니까. 금호공과대학교 입학팀장 유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KIT 미래공학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포럼에 참여해 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KIT 미래공학도 포럼은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체험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올해 총 5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럼은 곽호상 금호공과대학교 총장님께서 공학 이즈 먼들이란 제목으로 공학의 의미, 필요성 및 미래 가치 등에 대해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의를 해 주실 곽호상 총장님은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고 금호공과대학교 입학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작년 11월 금호공과대학교 제8대 총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럼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공학의 의미에 대해 강의를 해주실 곽호상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호공과대학교 총장 곽호상입니다. 2022년도 KIT 미래공학도 포럼 첫 번째 강연을 제가 맡게 됐는데 제목을 공학 이즈 먼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 이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닌데 우리 학생 여러분하고 제가 코드 좀 맞춰보려고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용어로 정했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공학이란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학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공학이 진짜 뭐지? 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용어예요. 그리고 이 전문가 또는 대학생 입장에서 공학이라는 얘기는 하기 쉬운데 우리 오늘 참여하신 대부분의 그 참석자들이 고등학생이신데요. 고등학생 관점에서 보면 공학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게 과학이나 수학일 텐데 과학과 수학, 공학 이걸 비교를 해보면 공학이 뭔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미래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이 미래산업과 공학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이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핵심인 공학을 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의 미래는 어떨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공학을 하는 대학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대학 금호공과대학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커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제 실물이 이만큼 받쳐주진 못하죠. 어쨌거나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공학이란 무엇인가? 공학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공학, 많이 들어본 단어고 우리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엔지니어링, 영어죠. 엔지니어링. 영어는 보통 어원이 있습니다. 그 어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말에서 시작된 건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그 단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나온 게 이게 문헌상에 처음 나오는 게 1250년 정도입니다. 중세시대에 엔진이라는 게 나와요. 엔진. 엔진 여러분들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다 있죠. 여러분 심장에도 엔진을 하나씩 심장이 된다. 이 가슴에도 우리 사람도 엔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근데 엔진이 어떤 용어에서 나왔냐면 in general, 이게 창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용어로 ingenious, 그러니까 천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젠, 기계라는 뜻이고요. 인제늄, 발명품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어원으로 보면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명하고 고안하고 천재적인 사람이 뭐 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공학의 의미가
예전엔 천재적인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죠. 우리가 공업이라고 하면 전자공업, 기계공업 여러 가지 그런 최근의 산업의 대부분 그 생산하는 것을 우리 공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업 분야에 과학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것을 만드느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공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과학과 무엇이 다르냐? 여기 보면 과학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적, 사회적, 넘어갔네요. 원리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학은 그 자체가 어떤 기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지만 공학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어야만 의미를 가집니다. 경쟁력이 쉽게 얘기하면 팔려야 된다라는 거죠. 팔릴 수 있는 물건 아니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이제 과학과 다른 것이고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아래쪽에 써놨습니다만은 새로운 제품, 도구, 거기에다가 요즘엔 서비스까지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다루는 학문, 이것이 바로 공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안에 지금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 어찌 보면 현대적 의미의 공학의 시초가 진기관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진기관이 공학의 대표적인 발명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뭐 요즘에는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경제성, 쾌적성,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긴 한데 이것을 개선하는, 기존에 있는 거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개선하는 제품, 도구,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 이런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공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의 지구이죠. 뭐 자연 그대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인간의 공학 기술에 의해서 오늘날의 현대의 도시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재반 활동, 이런 것을 공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학이 역사를 살펴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면 공학은 뭐 최근에만 된 거냐?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원전에도 우리 석기시대 때 돌 깎아서 만든 거, 이것도 뭐 큰 의미의 공학이었고요. 기원전에 저 큰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피라미드 만든 거, 이거 대단한 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기원전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저 갑옷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입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공학적인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 후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추국이 만든 거, 대표적인 뭐 과학적인 발견일 수 있지만 공학적인 기술이고, 증기기관, 비행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의 한 부분이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요즘에는 뭐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요즘 뭐 우주, 뭐 로켓 비행하는 뭐 이런 것들, 종합적인 것, 사실은 공학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예전에는 특정한 분야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있는 모든 부분에 공학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공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학 분야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해야 좀 잘 보이겠네요.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시빌 엔지니어링.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우리말로는 토목공학입니다. 이게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공학이에요. 우리가 집 짓고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다리, 뭐 이런 거 길 만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것이 토목공학과 함께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방위산업입니다. 무기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칼 만들고 창 만들고 했던 거, 요즘엔 뭐 미사일, 그 다음에 비행기 만드는 거. 사실 항공산업은 어찌 보면 이 방산, 비행기 산업은 거기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학, 그 다음에 재료공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전자공학, 요즘에는 제일 인기 있는 게 IT 쪽이죠. 컴퓨터공학,
쪽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망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미 많이 떴는데요. 이 바이오공학, 생명공학 쪽, 이런 것들이 뭐 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학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보면 공학과 관련된 과수를 살펴보면 전국에 있는 거 다 모으면 한 30개는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기계하고 전자가 합쳐지기도 하고 전자하고 IT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융합 분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여주는 8개 분야 정도가 공학을 대표하는 큰 줄기로 보면 큰 분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공학을 그러면 근데 공학이 학문으로 언제 시작했느냐라고 보면 공과대학이 언제 생겼느냐를 보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최초의 공과대학이 생긴 것, 이게 1784년에 프랑스 혁명 직후입니다.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학교가 생겼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최초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학을 다루는 전문가를 기르는, 근데 지금처럼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니었고 당시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엘리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최초의 기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300년이 안 된 거예요.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학을 다루는 게 300년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대학에 가보면 공과대학이 어느 대학이나 제일 큽니다. 그만큼 공학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공과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여기 있는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뭐 잘한다고들 알려져 있어요. MIT라고 하죠.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공과대학 중에 세계 1등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1861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61년 전에 세워졌고요. 12,000명 정도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미국의 공과대의 양대산맥이 MIT가 있다면 서부 쪽으로 가면 칼텍이 있습니다. 칼텍은 2,30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소규모 학교인데 여기는 소수 정예를 키우는, 여기도 굉장히 훌륭한 세계 랭킹 뭐 요 두 개가 1, 2등을 다투는 공과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럽으로 가면 유럽의 아헨 공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학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라고 치면 초창기에 미국이 아니라 독일입니다. 독일의 공과대학들이 좋은 공과대학들이 많고요. 아헨이 그 대표적인 공과대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보면 TU 델프트 공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1864년, 굉장히 오래된 대학이죠. 우리나라에는 공과대학이 언제 설립됐느냐? 물론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사립대학으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대학인데 거기도 공학 파트가 있긴 하지만 뭐 서울대학에도 공대가 생겼었고요. 근데 공대만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이런 대학이 생긴 게 카이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2년이고요. 여러분 뭐 카이스트는 다 아시는 대학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 10년 뒤에 금호공과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금호공과대학은 금호공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중심지인 구미에 세워졌고요. 이쪽 전자산업, 이 산업인력과 관련된 그런 과학기술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공학도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보통 일반 분들을 만나면 관심 있는 분들, 없는 분들 섞여 있잖아요. 관심 있으세요? 그럼 있다. 왜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거 듣고 계실 텐데, 나는 왜 공학에 관심이 있을까? 자, 지금부터 3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답하셨나요? 네, 이게 대면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직접 이렇게 묻고 대답했으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었을 텐데 대면이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답을 몇 개 좀 적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죠? 수능 보려면 이렇게 오지선다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데요. 네, 1번, 과학과 수학이 재미있어서. 공학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과학, 수학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 수학이 재밌어서 공학 이게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공학과 뭔가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나는 공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뭔가 뚝딱뚝딱 하면서 만드는 거나 되게 재밌었어. 그거 나 좋아.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1번보다는 2번 학생이 훨씬 공학에 적절한 사람이에요. 3번, 과학기술이 인류 역사 문화 발전에 너무 공헌한 바가 많아. 나도 인류 문명에 이바지하고 싶어. 이런 과학자가 될래. 뭐 이런 꿈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대 나오면 요즘 취업하기 되게 어렵다는데 취업난이라는데 공대 가면 그래 취업 잘 된대. 문과 나오면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문송이라고요. 문과 나와서 죄송하다. 뭐 우스갯소리가 있는 만큼 문과 쪽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공대 나오면 사실 취업이 훨씬 좋은 조건을 잘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다섯 번째, 창업해서 떼돈 벌 거야. 요즘 스타트업의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내노로 하는 부자들은 전부 다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창업해갖고 떼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공학이 돈이 된다는 거죠.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뭐든 아무튼 공학을 하면 뭐 현대사에서 돈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무튼 이 돈이 된다라는 돈과 공학의 연관성으로 생각해 보는 게 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이게 왜 관련성이 있는지는 뒤에 뭐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나오겠죠. 자, 공학, 과학,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할까?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공대에 관심 있는 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관심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공학에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면 네, 1번. 수학과학이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골치 아픈데 공학? 이건 수학과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너무 어려워서. 2번. 공학 뭐 만드는 거 일하는데 난 그런 거 싫어. 만드는 거 그런 거 난 관심 없어. 취미도 없고. 세 번째. 아니야. 공학이 싫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딴 거 하고 싶은 게 있어. 나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아니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면 그 전공을 찾아가는 것일 수 있고요. 네 번째, 얘기 들어보니까 공대가 되게 빡시대는데 이런 거예요. 아마 조금 빡실 겁니다. 공대가 빡세다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얘기예요. 미국에서도 전체 단과대학 중에 공학의 과정을 이수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나라는 대학교 들어오면 바로 대부분 다 졸업하지만 미국에는 코스를 제대로 못 마치면 졸업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탈락률이 가장 높은 데가 공학이에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예상해서 선택하지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닐 거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공대에 꼭 관심 가져야 돼? 난 그냥 관심 없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금호공과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학생들 또는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숫자가 공대 싫어. 이유가 다수가 제가 알기는 이거예요. 공부 너무 어렵고 수학과학 너무 어려워. 그래서 수학과학이랑 공학이랑 뭐 똑같은 거냐? 뭐 이런 얘기로는 한번 여러분하고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공학, 과학, 공학, 수학. 어떻게 공학 대 과학. 이게 뭐 상당한 대결 구도네요. 공학 대 수학. 사실은 이게 대결하는 구도는 아닌데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과학하고 먼저 공학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광학, 사이언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공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있었습니다. 상업을 배우든지 공업을 배우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도 이 과목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안 보니까 대부분 이수 안 하는 거나 관심 안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꼭 특히 필요한 거, 이공계를 가려면 꼭 필요한 게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런 겁니다. 1,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그러면 뭔지 잘 알아요. 근데 공학은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공, 전화기라고 하죠. 컴퓨터공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학하고 공학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똑같은 것들을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과학에 있어서는 목적이 그 현상을 탐구하는 겁니다.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저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알아내는데 지식을 얻는데 그 결과물이 지식이에요. 그 법칙이나 원리가 될 겁니다. 이거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비해서 공학은 아까 인간의 뭐 경제성, 무슨 뭐 편의성 이런 거 증진하려고 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과학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메커니즘이라면 공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만드는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기술을 그럴 때 예전에는 노하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공학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게 어떤 동일한 실험을 해도 방법론이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다른데 따라서 과학에 있어서는 어떤 실험을 해서 내가 이런 원리로 작용해 라고 원리를 알았어요. 중요한 게 이게 증명 가능하냐가 중요합니다. 실험을 해서 맞잖아 이렇게 되잖아 라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학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공학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이 판단 기준이 뭐냐면 어떤 걸 했어.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내가 어떤 예를 들까요? 뭐 칠판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 전자 칠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전 칠판하고 전자 칠판을 만들었어. 전자 칠판이 더 좋은가? 사람들이 더 쓸 거냐?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거냐? 이게 의미가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지 예를 들면 전자칠판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공학에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은 과학을 기초로 한 기술을 이제 과학과 기술은 좀 다른데요. 아까 얘기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공학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과학과 공학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거하고 예를 들면 공대의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둘 다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엔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지금은 공학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왜? 그만큼 공학의 레벨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보면 과학과 공학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모호해질 겁니다. 두 개가 마구마구 섞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학, 과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돈인데요. 아까 과학이 지식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간 뭐 우스갯소리 같은데 돈을 들여서 다시 연구를 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거 이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반대로 공학은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제품,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게 돈이라고 제가 썼지만 돈은 우리가 얘기하는 100원, 200원의 돈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즉 지식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공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과학과 공학이 어떻게 다른지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컵 위에다가 여기 포크 두 개를 겹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에 동전을 끼워서 기가 막히게 밸런스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적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소위 그 매스 밸런스, 무게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원리도 알 수 있고 그 원리에 맞춰서 저렇게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학은 저렇게 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만드는데. 그럼 공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목적 자체가 나이프를 이 컵에다 붙이는 거라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테이프로 그냥 붙여. 테이프로 붙이지 않고 풀로 붙이는 것도 방법이,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컵에다가 거기다 홈 같은 걸 만들어서 나이프가 이렇게 딱 꽂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과학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공학입니다. 따라서 공학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과학과 무엇이 다른지는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술은 응용과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공학은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근데 여기 효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효율이라는 게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0년 전에 가장 효율 좋은 게 지금 효율 좋지는 않아요. 지금의 가장 효율이 좋은 게 10년 후에 효율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효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과학적인 사실은 하나, 원리는 일정하지만 공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학이 점점 더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가장 가깝게 반응하는 학문, 이것이 바로 공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학은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는 실용학문이다. 네, 실용학문입니다. 경제성, 효율성,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이 좀 익숙한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고등학생이면 이제 루트 2 배웁니다. 이거 무리수라고 배워요. 무리수는 이렇게 소수수 1.414, 213, 562 저쩌고 해갖고 이게 끝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정확한 값이 얼마다라는 건 수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근데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 물건의 길이를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이 2가 되도록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루트 2가 되게 물건을 만들려면 깎으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면의 길이가 루트 2cm가 되게 깎아줘. 그럼 이렇게 깎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1.414m, 루트 2m가 아니라 1.414m로 깎아줘 라고 보통 요청을 해요. 이 기계가 공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밑에가 잘렸잖아. 부정확하네. 실제로는 저 끝에까지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잘라야 됩니다. 1.414에서 자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0.001m니까 1mm죠. 1mm 이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거기서 오차가 예를 들면 0.5mm 오차가 나도 괜찮아. 거기서 깎아줘. 그렇게 만들어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자리 더해서 1.4142m로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0.1mm 단위까지 정확하게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한 자리가 다시 말해 1.414214m로 이렇게 깎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 단위로 정확하게 맞춰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공학적으로는. 1.414m로 깎아달라고 그러면 뭐 그냥 우리 칼 같은 거 아니면 어떤 공작기구 갖고 그렇게 커팅을 하면 돼요. 마이크로 단위로 깎으려면 초정밀 가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밀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가공비가 10배씩 올라가요. 다시 하면 가격이 이렇게 만들 때와 이렇게 만들 때하고는 가격 차가 수십 배, 수백 배가 나게 되는 거죠. 이 경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학은 이런 개념 없이 이거를 루트 2라고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바로 공학하고 과학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표준, KS 마크, KS 표준 이런 게 있죠. 그거를 1.414로 하면 1mm 단위로 해야 되는데 1.4m.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이면 나라에서 그냥 표준을 정해버려요. 1.4m로 하자. 왜? 루트 2가 제일 좋은 건 아는데 그게 414까지 해갖고 하기 어려우니 1.4m로 대충 맞추자. 표준을 결정을 해보면 다 똑같이 만들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 때보다 이렇게 만들 때 가격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 좋아하는 학생들 많을 텐데 자동차가 수제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한 대에 수억씩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사는 2천만 원짜리 보통 뭐 3천만 원짜리 차보다 그게 정말 수제차가 엄청나게 좋은 거냐? 비싼 이유의 첫 번째는 손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차를 대량 생산으로 하면 가격을 몇 천만 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성으로 해서 대량 생산 안 하는 것일 뿐인 거죠. 이런 표준의 개념, 공차의 개념, 이것이 바로 공학과 과학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과학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학에 관심이 있으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수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학. 보통 공학하는 사람 수학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오면요. 공대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야, 난 수학 어려웠는데 이제 대학 들어왔어. 근데 공학 선택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수학 배웁니다. 1, 2학기 배워요. 그 전공 들어가면 이제 수학 안 해도 되나? 2학년 때 가면 공학 수학도 배웁니다. 네. 그리고 뭐 확률 통계 또 따로 배우고 그런 게 중요하니까 배우는데 그러면 나는 공대 들어왔는데 왜 수학만 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학 문제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공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뭔지를 좀 알아보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공학적인 문제, 전자공학적인 문제, 화공, 재료. 문제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풀고자 하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뚝딱뚝딱 하면 과학이 아니죠. 과학은 그것을 뭔가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그거를 풀기 위한 뭔가 식으로 만들어 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문제로부터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요. 수학적인 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적인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이건 공대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답을 구하려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구하는 거, 수학적인 해를 구하는 거, 이게 수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수학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어렵죠.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에서 해 구하는 거 이거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수포자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실제로 이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대충 하다가 안 되면 실험도 하고 했지만 실험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손으로 풀면 돈이 안 들잖아요. 실험하면 뭐 로켓 같은 거 실험하면 하나 쏘아올리는데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거를 손으로 풀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예전엔 방법이 없었어요. 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가 이걸 해결해줘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수학적인 해석은 이미 답이 알려진 거는 요즘 AI 그 프로그램 따닥 누르면 답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필요가 없는 세상이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답을 구하면 그 수학적인 답으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의미, 그 식을 보고 이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증가하겠구나, 감소하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게 뾰족하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생기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 정보로부터 어떤 결정을 하는 거.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푸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의 길이를 얼마로 할 건지, 재료를 뭐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뭐 깎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결정하는 거를 하는 게 엔지니어. 공학
공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해석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공학을 하면 이걸 해야 되니까 수학도 잘해야 되는 건데, 근데 수학을 못하면 예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공학을 못해. 포기하는 게 나름 맞았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공학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중에 요일만 하든지 요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 못하면 내가 못해. 대신 그건 네가 해.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건 네가 해. 나는 요거 잘하니까 내가 할게.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고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역할 분담. 공학은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회사에 가보세요. 다 팀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파트만 잘하면, 한 파트만 매우 잘하면 매우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 전체의 과정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여기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공학이 기존의 수학과 과학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뭐 이상한 걸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1970년도에 기계공학과 관련된 제가 공부하던 소위 저널이라고 그러죠. 학자들이 자기 논문 써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기계공학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기계에 대한 게 아니라 순수식이에요. 이게 무슨 수학 잡지야, 수학 저널이야, 공학 저널이야. 공학 저널이에요. 기계공학 저널인데 제 전공 저널인데 보면 다 수학이에요. 왜 그럴까? 그때는 이런 방법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저널을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는 저널이거든요. 수식이 없어지고 다 뭐로 바뀌었죠? 그래프로 바뀌었고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 수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여기 보시면 목차에도 보면 다 그림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학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수학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수학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다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70년이고 40년 만에 다시 말하면 연구를 하는 트렌드나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학 중요한 것은 따라서 수학 문제를 우리가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푸는 건 저도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공부 좀 했었는데 요즘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dydx equal 1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저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풀면 지금 풀라고 하면 이건 쉬운 걸 풀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저걸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dydx라고 하는 것이 소위 미분이죠. 저게 무슨 뜻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식을 저렇게 써놨으면 사실 수학 시간에 배워요. dydx는 x가 변화할 때 y가 변화하면 그럼 x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y는 얼만큼 달라질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1이라는 거는 쟤는 x가 1만큼 변하면 y도 1만큼 변할 것 같은데? 라고 이거를 보고 그런 의미를 읽어내는 거, 이건 훈련으로 가능한 겁니다. 푸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보면 밑에도 dv dt는 20 코사인 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사인, 이게 삼각함수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프죠. 근데 삼각함수를 자꾸 풀려고 해서 그러는데 삼각함수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얘가 변하는데 저렇게 변해? 그러면 변하는 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네. 그럼 오늘 갔다가 내일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대학에서 만약에 공학을 접하게 된다면 수학 문제 풀려고 하는 거 아까 푸는 거 못해도 된다고 그랬죠? 푸는 거 못하면 하청 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청, 다른 기업에 주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기업에 그거 하라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학의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답이 나왔을 때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거를 읽어내는. 그래서 제가 수학의 독해력?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수학에서 독해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수포자. 뭐 여러분은 아직 수포 안 하셨죠? 네, 수학 포기한 사람 그렇게 많대는데, 수포자도 할 수 있나요? 뭐 30년 전, 40년 전에는 너 아니야, 수포자 안 돼. 너 공대 가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못해서 수포자였다면 여러분들이 그 식을 읽어낼 수 있고 그 식이 뭔지만 기술할 수 있으면 푸는 건 요즘 컴퓨터가 해줍니다. 근데 저 같은 공학 전문가들도 수학 문제 푸는 거 요즘 손으로 안 풀어요. 실제로 컴퓨터로 풉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따라서 수학이 무섭다고 공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공학의 중심적인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공학의 미래. 공학의 미래. 4차 산업혁명, 많이 요즘 나오는 단어예요. 뭐 로봇 얘기도 나오고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공학의 미래 어떻게 될 거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저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나온 건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2011년이에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산업, 우리 소프트웨어 쓰면 버전 1.0,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1.0, 2.0, 3.0, 4에 이어서 4.0. 그러니까 3.0이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라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이후에 예를 들면 빅데이터, 뭐 IoT,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생산 방식으로 갈 거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처음 프로포절이 나온 게 2011년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얘기죠. 그러다가 2015년에 국제포럼에서 이 4차 인더스트리 4.0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이 얘기 모르면 또 이렇게 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이니까 산업혁명의 네 번째라는 뜻이죠. 첫 번째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입니다. 여기 보면 뭐 메커니제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든 생물의 힘으로 하든 말의 힘으로 하든 것을 기계의 힘으로 바꾼 거예요.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산업을 만든, 다시 말하면 농경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산업사회로 바꾸게 되는, 공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바꾸게 된 뭐 혁명적인 사건이죠. 이 전과 이후에 인류의 문명이 달라졌습니다.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뭐냐? 2000년대 초반입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그 회장님이시죠. 포드가 제럴드 포드라는 분이 뭘 했냐면 이전에는 자동차를 전부 다 이렇게 수작업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동차 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를 요즘처럼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만들고 거기 분업을 해서 한 사람이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뚝딱뚝딱 하고 처음부터 다 만들었다면 나는 그중에 의자만 채우고 어떤 사람은 엔진만 끼우고 이 분업을 해서 라인을 지나가면서 이 작업을 하도록 분업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포디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했고 자동차 값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대량 생산, 그러니까 요즘 공산품 가격이 싼 게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 그런데 이런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2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이 그동안 하던 것들을 소위 자동화하죠. 기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기계의 힘만 썼는데, 그리고 자동화했고 사람이 개입했는데, 그거를 기계가 이렇게 알아서 하도록 프로그램대로,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건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럼 뭐가 달라? 이때도 컴퓨터 썼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되게 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기계장치 안에 기계장치가 이 작동은 하지만 뭐가 없었냐면 머리가 없었거든요. 기계에다 뇌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가 움직이면서 내가 요만큼 갔는데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갔는지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이게 센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센서 어떤 거라도 이거보다 내가 더 많이 갔다면 뒤로 조금 와라는 것들을 그 정보를 머리로 보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실제 시스템이 있으면 실제 시스템에 센서가 있고 거기 움직이게 하는 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이 머리 이게 다른 데 있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 시스템과 우리의 뇌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이걸 우리는 사이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마치 논리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시스템과 똑같은 사이버 시스템이 또 하나 있어서 이 물리적인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이버 시스템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명령을 내려서 실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여기 보시면 왼쪽이 실제 비행기고요. 오른쪽이 우리 가상의 사이버 시스템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와 가상의 두 개가 쌍둥이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뀐다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쉬운 에그젬플이 인더스트리 4.0 하면 맨날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예요. 여러분 아디다스 잘 아시죠? 신발이 아니라 뭐 체육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가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이그젬플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스피드 팩토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한정품이 있어요. 요거는 딱 1000쪽밖에 안 만들었어. 엄청 비쌉니다.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왜 비싸냐? 그게 만드는데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아니에요. 그 기호에 맞는 사람들 한정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대량 생산을 해서 주면 싸게 만들 수 있어요. 효율적이긴 한데 사람이 남들 다 신는 거 신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세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남들 안 하는 거 난 특이한 거 나만 할 거 갖고 싶으시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야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른데 근데 대량 생산을 하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고 어떻게 하면 각자 원하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엔 그게 어려웠는데 요즘엔 인터넷에서 주문받아요. 거기에 보면 기본 모델이 있고 거기 색상, 디자인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옛날에는 대량 생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이 현대적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그 명령이 인터넷으로 날아가면 그쪽에서 준비된 재료를 갖고 있다 그것들을 바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지금은 어떤 멀리 떨어진 곳에 대형 공장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대도시 몇 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공장이 군데 있으면 되고 주민이 오면 가장 가까운 공장에서 그 재료를 조달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맞는 것들을 지금은 생산 시스템이 지금 IoT나 그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일정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량 생산에서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갔다. 이런 것을 맞춤형 생산이라고 얘기해요. 맞춤형 생산을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거 하나하나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호를 맞출 수 있는 무엇인가의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앞으로 생산은 발전해 나갈 거다. 지금은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량 생산해서 뭐 그렇게 만드는데, 이것도 더 발전하게 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 디자인 다 다를 텐데, 그거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신발 같은 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휴대폰 같은 것들은, 반도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건데, 그쪽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예입니다. 패러데이 퓨처라고요. 미국에서 2016년도에 CES라고 세계 그 전자,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올해도 열렸고요. 세계 신제품, 새로운 아이디어는 여기다 전시됩니다. 전 세계 혁신을 경쟁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여기서 발표된 게 이 회사에서 Variable Platform Architecture, 뭐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는 대표적인 조립 산업입니다. 부품이 뭐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조립해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차로 만드는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부품 회사는 납품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일본의 도요타가 있고, 미국 GM, 독일의 폭스바겐, 그 다음에 뭐 고급차로는 벤츠, BMW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제품은 이런 방식으로 안 만들어요. 그렇게 조립해서. 전자제품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단위로 모듈이라고 그러죠. 모듈로 만든 다음에 모듈을 이렇게 빡빡빡빡 꽂아서 만듭니다.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냐면, 완성차가 이 산업의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모듈 중에 요즘은, 사실 요즘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기차의 핵심 모듈은, 이 패러데이 퓨처라는 건 전기차로 가겠다는 회사인데, 모듈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몇 개의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듈을 만드는 회사. 이게 다시 말하면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2016년에 이것이 발표되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술렁거렸습니다. 이 회사가 이거 발표한 다음에 그 투자를 미국에서 한 1조 원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테슬라를 경쟁자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자동차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사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갈 건데, 지금은 뭐 고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품이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뭐 아직도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동차 산업이 기존의 졸업 산업이면 라인을 깔아야 되는 대형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립 산업으로 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동네 근처에 조그만 자동차 회사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디자인하고 모듈을 조립해서 여러분의 차를 여러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미래 4차 산업혁명이 말하고 있는 미래의 산업이고 미래의 모양인 거예요. 얼마나 멀리 있느냐,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이런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세상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상, 실제로 이런 얘기도 아까 패러데이 퓨처 같은 경우는 뭐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면 기존에 하던 걸 하던 데는 위기예요. 왜? 앞으로 내가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품이 5만 개에서 10만 개입니다. 전기차로 갈 거예요. 친환경 이슈도 있지만 전기차로 가면 부품 수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듈로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품 수가 10만 개였던
되면 그 10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부품 수가 5분의 1로 줄이면 부품 회사 중에 5분의 4는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위기입니다. 그럼 위기만 있는 거냐? 기회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앞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가는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가 명확해집니다. 자, fast follow라는 얘기가 있어요. first mover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fast follow 무슨 뜻이겠습니까? 굉장히 빨리 따라잡는 거예요. 추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30등인데 1등이 저기서 뛰고 있어. 쟤를 열심히 쫓아가. 그래서 10등까지 쫓아가고 10등 제끼고 5등 제끼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남 쫓아가는 걸로는 대표적인 예가 아이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애플이 있죠. 퍼스트 무버의 대표적인. 그쪽 산업을 새로 만들었어요. 아이폰은 하나 팔면 이윤율이 하나 팔면 그 공대에서 산업에서 물건을 하나 예를 들어 100원에 팔았으면 아이폰은 30원, 40원이 남아요.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장사도. 보통 우리 삼성 잘한다 그러는데 10% 넘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물건을 팔아서 이윤율이 10% 되면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퍼스트 무브,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하는 거. 이것을 하면 기회가 있는 거고 쫓아가기만 하면 위기가 오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왜 엔지니어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텐데요. 왜 엔지니어냐? 아까 얘기했죠. 취업이 잘 돼.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좀 들 수 있어. 고생은 좀 되겠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좀 더 큰 의미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공학을 하는 사람을 예전엔 공학도라고 그랬어요. 공학도. 근데 공학도 그러면 뭔가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공학도 그러면 별로 이렇게 공학도 뭐야? 학도병인가? 뭐 그렇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학을 하는 사람,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공학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공학하는 사람, 엔지니어 그러면 어떤 거를 상상하시나요? 어떤 모습?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됐는데 10년 전에는 이거였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공학을 하는 사람이 어때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복 입고 있으면 안 돼. 양복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작업복 입어야 돼. 그것도 이렇게 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저처럼 넥타이 메고 있으면 안 되고 얼굴에 이렇게 기름칠이 두 줄쯤 이렇게 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기 있죠. 뭐 물론 현장에서 안전모 반드시 써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뭐 아니면 파이버 이렇게 딱 쓰고 안전모를 쓰고 이게 공학도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러냐? 여기 보십시오. 이거 보면 이 사진을 보여주면 공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무슨 실험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거 과학자지.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과 공학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공학하는 사람들의 랩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연구 직종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공과대학교 나와서. 널 오른쪽에 보면 컴퓨터로 뭘 하고 있죠.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기계공학 나오면 맨날 뭐 닦고 기름치고 뭐 망치질하고 뭐 무거운 거 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건 로봇이에요. 주로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컴퓨터 그리고 도면 그리고 이런 거 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도면을 그린 다음에 아까 수학적인 거 컴퓨터로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안정한가, 동작을 잘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컴퓨터로 문제 풀어서 해석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쪽 직종이 가장 많이 뜨는 직종이기도 해요. 이런 거 잘하면 취업 굉장히 잘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잘 데려와요. 지금 엔지니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엔지니어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의 선배, 그다음에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 다니는 엔지니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엔지니어. 아까 엔진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조, 발명품. 그래서 그 발명품이라는 의미의 엔진이 나왔고요. 그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의 ER을 붙여서, 예를 들면 선생님, teach,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teacher잖아요. 그렇죠? 엔진을 만든 사람, 엔지니어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적인 어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엔지니어는 창조적인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원으로 따져보면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옛날 얘기고 공학은 정말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공학에 필요한 인재는 다시 말하면 신제품을 개발하는 아주 가장 첨단에 있는 연구자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현장 라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엔지니어거든요. 그 라인과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학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그런 라인을 만들었을 때 라인이 그냥 항상 잘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공학하는 사람입니다. 엔지니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는 그냥 요즘 말로는 공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공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름칠 두 줄 긋고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공학을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컴퓨터로 하는 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지니어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 그 아이언맨인가요? 아이언맨도 엔지니어이고요. 뭐 이렇게 도면 그리고 건축 설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실험실 같은 데서 뭐 이런 거 작업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뭐 센싱하고 이거 컨트롤하는 라인을 관리하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대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 짓지 마십시오. 공대생, 그 다음에 엔지니어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직군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국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이 뭔가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화면을 가져왔어요. 작년 말이죠. 웅크타드에서 거기 웅크타드는 뭐 하는 데냐면 쉽게 얘기하면 세계를 이렇게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분리 이런 거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입니다. 유엔에 있는 조직인데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웅크타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정의했다가 선진국으로 위치가 바뀐 나라,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무역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10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구 5천만 넘는 나라 중에 이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G7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기본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 제조업이죠. 삼성, LG, 현대, 뭐 네이버, SK, LG, 뭐 포스코 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선진국인 이유를 보면, 예를 들면 ASML이라고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유럽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아마 ASML의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삼성과 협업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의 핵심은 제조업에 있고, 제조업에 있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냐면 엔지니어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 내부 전경이에요. 반도체 만들고 뭐 이런데 공장 라인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 클린룸이라 뭐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생각해보죠. 반도체를 대한민국에서 발명했습니까? 아니에요. 반도체 이거 맨 처음에 특허낸 게 발명한 게 일본입니다. 그래? 그러면 반도체 재료 관련되는 거에, 재료에서 우리나라가 뭐 독보적인 뭐를 가지고 있느냐? 소재. 아니에요.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아니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재료 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재료 이런 것들 뭐 일본에서 수입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뭐 그 수출 규제하는 바람에 한동안 말이 많았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이 있어요. 장비는 대한민국이 최고야. 아니에요. 많은 장비를 수입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재료의 어떤 주도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장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아닌데 삼성전자 반도체를 어떻게 제일 잘하지?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생산을 잘하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율이 되게 중요해요. 라인을 깔아놓으면 이게 맨 처음에 막 하면 다시 말하면 물건이 100개가 나오면 그중에 50개가 불량 나오면 50개 버려야 되거든요. 이 수율 측면에선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가장 앞서 있습니다. 동일한 라인을 뭐 대만 같은 데 깔면 상당히 우리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라인을 깔면 다시 말하면 수율이 우리가 90%, 대만이 뭐 80%라고 칩시다. 그럼 똑같은 물건을 팔면 우리가 10%씩 이득을 더 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생산 기술이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생산 기술은 누가 만드는 거냐? 이건 전적으로 엔지니어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의 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엔지니어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시각, 선호도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세대, 뭐 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갈 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공대에 가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는 신문방송학과 그런 데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공대 가서 엔지니어가 잘 돼야 돼. 이게 중요해. 너 공대 가라. 그리고 아버지가 저 그렇게 불러서 말씀하셔서 요즘 같으면 아마 여러분 여기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아니야, 너 신문방송학과 가지 말고 공대 가. 그럼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뭐 다른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저는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대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의 가치, 과학자가 된다라든지 엔지니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됐고요. 그쪽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요즘에 공대 가라고 얘기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실 공대에 기피하는 현상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뭐 연예인, 물론 거기 기회가 많고 한번 뜨고 잘 나가면 뭐 떼돈을 벌죠. 그리고 폼나잖아요. 아니면 운동선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공무원을 원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친구들이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건물주요.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많이 들어요. 네, 건물주 되면 좋죠.
어찌 보면, 근데 이게 물론 좋은 건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누구나 건물주 될 수는 없는 거고 누구나 운동선수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엔지니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엔지니어에게 새로운 기회가 비교적 많이 전 열려있고 앞으로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 뭐 창업하는 거죠. 세계 10대 기업 중에 역사가 100년 된 기업이 없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대부분 30년 안팎 된 기업이에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일 겁니다. 80년대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세계 1등의 부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아까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는 그쪽에서 생길 겁니다. 거기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거냐? 저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를 갖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가지면 이쪽에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취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취업의 기회도 우리나라가 아까 제조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취업률이 높고 취업이 잘 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한 20년 된 얘기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그동안 금융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주로 뭐 경영학과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기술이나 IT나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MIT에서 컴퓨터공학하고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 한 사람을 그 은행이나 해서 뽑았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경영을 가르쳤더니 문과생들한테 공학을 가르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지금 월스트리트 가면 이 공대 출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수학이나 과학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저는 이 선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지난해 보험사, 카드사, 이공계 채용 인력이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여기에서 주로 뭐 재무하고 경제, 경영 이런 사람들을 주로 회계하는 사람을 주로 뽑았다면 이과생들을 왕창 뽑기 시작했습니다. 왜? IT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하는 사람, 엔지니어가 저런 이전에는 엔지니어가 가지 않았던 곳에서 엔지니어를 뽑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급격하게 확산될 겁니다. 엔지니어의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 있습니다. 원래 그 친구 예전에 현대자동차 다니던 친구인데요. 지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회사에서 은행에서 어떤 기업에 제조업이죠. 뭐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아니면 창업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학도로서 그것을 평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요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5G 이동통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전자공학 아니면 컴퓨터공학, IT 분야의 기술적인 한 분야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것들이 기존의 다른 비즈니스하고 엄청나게 결합되고 그다음에 모든 비즈니스가 플랫폼 중심으로 굴러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 대전환이 여러분의 엔지니어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엔지니어가 원래 중요했지만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회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엔지니어가 중요한데. 네, 여러분들 금호공대 입학하시면 됩니다. 네, 금호공대는 국립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동안 종합대학으로 나가려고 등치를 키웠는데 금호공대는 한 우물을 팠습니다.
공학 한음모를 봤고요. 물론 금호공대에도 예를 들면 경영학과나 그다음에 화학생명과학과는 그 자연과학, 과학을 하는 데고요. 경영학과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계열, 전자계열, 그다음에 건축하고 토목, 그다음에 산업공학, 컴퓨터 계열, 그다음에 화학 소재, 화공 뭐 이쪽 계열, 환경공학, 그다음에 융합 분야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수리 빅데이터 학과라든지 메디컬 IT 융합공학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산업 분야가 될 텐데요. 그런 것으로 저희 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 대학에서는 글로벌 아이콘이 저희 인재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글로벌, 그러니까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키우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네, 공대 그러면 이미지가 아까 엔지니어 그러면 기름칠이었지만 공대 그러면 맨날 전부 다 자복복 입고 뭐 망치 두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금호공대 한번 방문해 주세요. 벚꽃 봄에 엄청나게 예쁘게 핍니다.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금호공대 굉장히 이쁜, 한번 와보신 분들이 여기 공대 맞아요? 할 만큼 저희 캠퍼스 전경도 좋고 건물들도 상당히 이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대는 공대다워야 되죠. 세계 최초로 5G 28기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28기가 뭐야? 요즘 여러분 휴대폰 쓰는데 5G 쓰시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이 쓰시는 게 3.5기가입니다. 28기가는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을 대학에 먼저 깔아서 저희들이 이걸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것들을 우리 학교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원격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그 AR, VR 같은 거 수업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 학교에 가장 앞서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그 스피드 팩토리, 그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스템,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금호공대가 가장 잘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학부, 대학원, 그 다음에 기업에 있는 분들도 교육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호공대가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사실은 이게 산업을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전엔 대학에서 공부하고 뭐 논문 쓰고 끝이었는데 공대에서는 아까 실용적인 거 한다고 그랬죠.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특허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를 가지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만든 특허를 이용해서 사업화를 하고 기업을 만들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금호공대가 구미의 핵심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나 제조 혁신과 관련돼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기업체에 이전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의 중심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밖에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일 거예요. 네, 여러분 관점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중요하죠. 금호공대 가면 취업 잘해? 예, 요즘 사실 일자리 문제가 어려워서 취업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금호공대는 취업 잘하는 대학으로 명성을 날렸고 취업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 가냐가 아니라 우수한 기업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학년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취업해서 나중에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 개발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졸업생들 어디 가느냐 보면 이렇게 비켜야지 잘 보이겠네요. 네, 대기업, 중견기업 많이 가고요. 저희들이 대기업 취업률이 40% 이상 되는데요. 국책기업, 국책의 연구소라든지 기업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사실 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네, 창업을 해보라고. 기회가 많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 정신이 있고 적극적이고 한번 내가 개척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엔 지금 이 창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이 졸업생 인터뷰를 하나 따왔는데 대학에서 활동이 그냥 수업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호공대의 자랑거리 뭐냐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 여기서 저희들이 뭐 차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대학 취업 동아리, 그다음에 모형차 만들기, 로봇 경진대회 활동을 해서 밖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특허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 금호공대가 전국에서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그런 뭐 발명품 만들고 이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김윤목이라는 졸업생은 최근에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제가 무슨 뭐 교훈이 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뭐 가끔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실수를 흔히 저지른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으시죠? 이거 해야 되는데 싶은데 막상 시작이 잘 안 돼. 시작이 반이 되는데 시작만 하면 반은 한 건데. 두 번째는 그리고 끝까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언이 뭐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마법의 순간이라는 책에 쓴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적어봤고요. 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 금호공대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네, 밑에 있는 그림 뭐 제자입니다. 지금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김영수 박사이고요. 얼마 전에 와인의 눈물이라고 와인 보면 와인잔 밑에 이렇게 그 패턴이 새겨지는데 그 원리를 세계 최초로 구경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네, 김영수 박사 있고.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저게 사실 금호공대 오면 금호공대 좋은 사람 많고 좋은 교수님 많이 계십니다. 교수님하고 뭐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찾아오면 저랑 저렇게 막창 먹으러 와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데 저 맨 앞에 앉아 있는 친구 보통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좋아하지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10년 만에 임원이 됐고요. 자기의 기회를 잘 연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스트라이커라고 의료기기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생산을 총괄 담당하는 임원으로 스카우트에 간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 금호공대에서 한번 같이 열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네, 제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네, 제 강연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전에 저희들이 받은 질문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래의 공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오늘 강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공학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뭐 미래의 공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 자체가 공학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학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전공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과학 그 연장선에서 단순히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다시 실질적인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걸 새로운 것들을 개선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타벅스 금호공대 들어오나요? 죄송합니다. 금호공대에 스타벅스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올까요? 이것도 죄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호공대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스타벅스하고 한번 접촉해 본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 수로는 스타벅스를 유치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대신에 금호공대에는
저희 학교 소비점에서 운영하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시설 상당히 훌륭하고요. 커피 맛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금홍대 졸업 후에 주요 취업처가 어디냐? 대기업도 있고요. 공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뭐 중견기업도 있고, 사실은 중견기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거냐는 저는 여러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저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업처는 뭐 말씀드렸지만 삼성, 뭐 현대자동차에 취업하는 친구 매년 있고 프랜카드도 붙는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호공대 3가지 장점 알려주세요. 첫 번째, 공대답지 않게 캠퍼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쁘고 좋다, 시설 좋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공대는 공대다워야 됩니다. 공대다운 것이 기름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대학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대학이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뭘까요? 뭐 사람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금호공대 오십시오.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과 우리 직원 선생님이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춰주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호공대 오시면 총장실도 열려 있습니다. 아니면 저녁 시간에 저랑 뭐 막창에 소주 한 잔 해도,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안 되겠네요. 학교 들어오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질문이 그거네요. 문과인 학생도 공대 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공부하기 쉬울까요? 쉽진 않겠죠. 다시 말하면 문과였다가 이과로 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수학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이과 출신보다는 조금 더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공학의 핵심은 문과, 이과, 수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관심, 사회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고등학교에 문이과 구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이과 구분 없앴잖아요. 물론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선택 과목 뭐 다른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고등학교 때 문이과 그 과목 선택하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너무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학 들어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재학생들도 들어왔네요. 광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이신데, 공학과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거는 공학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잘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미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공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선 것들의 기본적인 언어가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자료들이. 따라서 공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영어 능력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공학을 못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수학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는 영어에 좀 더 일찌감치부터 투자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KIT 미래공학도 프로그램 2020년 첫 번째 강의였는데, 제가 뭐 비대면이긴 하지만 우리 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 앞에 있어서 얘기하다가 좀 흥분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 강연이 강당이라든지 좀 다른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꼭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대면 형태로 이 포럼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미래공학도 포럼 참여해 주신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재학생들도 있었네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금호공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